안녕하세요. 네. 크로스파이낸스 최정원입니다. 네. 이번 달에도 역시 월간 크로스파이낸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재무계획 수립, 네. 이번에는 전사 재무계획 수립 및 활용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계획의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관리가 잘 된다 이런 회사는 결국에는 재무계획에 잘 수립이 되고 신뢰성 있는 계획이 잘 미트하는 회사,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회사, 이런 회사가 관리가 잘 되는 회사다. 근데 모르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 추정을 정확하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관안이 될 수도 있고, 비관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들을 좀 마련해서 그 안으로 그래도 밀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이 중요하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 계획의 종류는 단기 손익 계획, 그래서 1년 내에 이제 연말까지 보통 추정을 하는 뭐 월간 손익 계획 같은 좀 세부적 단위의 손익 계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R 같은 데 들어가는 이런 연 단위의 이제 손익 계획, 네,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이고 조금 러프한 계획이 있을 거다. 요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든 장기든 거기에 따라서 작은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된다.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향후 나갈 돈이 얼마인지, 뭐 투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른 영향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작은 계획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계획 수립할 때, 이제 단계별로 매출 추정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가 및 직접비 추정 부분, 그 다음이 이제 고정비나 운영비 추정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매출 추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매출 추정이 됐다고, 저희가 탑 숫자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무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와 직접비 추정 부분, 그 다음에 고정비랑 운영비 추정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요 예시는 직접적으로 엑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요 계획이 이제 전사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전사 손익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말에 이 매출이 71억이고 세전이익이 예를 들면 네, 6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7,100만 원에서 600만 원 남는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저희가 매출 대비 원가가 이만큼 쓰이고 직접비가 이렇게 쓰이고 고정비가 이렇게 쓰인다. 네, 저희가 지난달쯤에 했던 관리회계 체계대로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연말에 우리 재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매출액, 네, 그 다음에 직접비, 그리고 고정비, 네,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과정을 지금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연내에 단기적인 재무 계획을 추정을 하다 보니까 꼭 연말 숫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쿼터별 숫자를 추정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월간 숫자를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자세하게 월간 숫자를 추정하는 거고, 좀 어렵다. 우리는 쿼터 정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쿼터 단위로 추정을 하고, 이렇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매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매출 추정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이제 다음 단계인 이 원가랑 네, 원가 부분 그다음에 직접비 네, 이 부분을 추정하는 방안을 먼저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재무 계획을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보통 사업이 한두 개가 뭐 하나만 영위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 A는 우리의 원래 캐시카우. 네, 그래서 주력 상품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붕어빵 상품이 주력 상품이 되겠죠. 자, 사업 B는 붕어빵을 팔다가, 이제 너무 잘 돼서 붕어 피자를 한번, 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손익이 잘 안 남겠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신산업, 뭐, 유니콘 산업, 이런 식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추정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추정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매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이기 때문에 1쿼터에는 좀 많이 팔고, 네, 여름에는 좀 덜 팔고, 네, 뭐 겨울에는 좀 많이 팔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이 좀 수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천만 원 팔았는데 올해는 얘만 가지고 한 5천만 원 팔아보자.
그 다음에 약간의 베리에이션, 네, 있는 애들 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상품군을 좀 베리에이션을 넓혀보자. 뭐 이런 그 추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에 너무 바쁜데, 여름에는 좀, 이게 수익이 부족해.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여름에는 우리가 교육 사업을 좀 해보자. 네, 붕어빵 스킬 교육을 좀 해보자. 그래서 붕어빵 사업부의 세 가지 이제 사업은 주력 산업,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산업, 그 다음에 요거를 메꿀 수 있는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교육 산업.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출 추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원가를 할, 네, 방법은 이 원가율이라는 것을 작년 실적에서 가져오는 거죠. 네, 저희가 관리 PL이라는 형태로 작년 실적에서 이런 주력 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매출 얼마 있고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얘네들을 팔아보니까 이 원재료 원가만 해도 한 35%가 들어가더라. 이런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량 곱하기 이 원가율을 곱하면 네, 판매량 곱하기 이 원가율을 곱하면 네, 일단 대략적인 원가율을 추정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제 베리에이션이 되는 꼬부기빵, 막 이런 거는 원가율이 작년 실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추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건비 산업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그 원가율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근데 업무별로 만약에 저희가 정산을 해줘야 되는 뭐 외주영업비라든지 뭐 전문가를 소싱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원가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건 여유 시간에 하는 거니까 원가율이 거의 안 들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가 있다면 과거 데이터의 원가율을 가지고 원가 추정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과거 데이터가 없다면 뭔가 합리적인 네, 기준을 가지고 원가율을 추정을 해서 매출액에 대비해서 네, 곱해지는 관점으로 네, 이거 구하는 게 이 원가율과 직접비의 핵심입니다. 직접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1,000원 팔았을 때 한 180원 정도 썼어. 18% 정도가 원가율이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 이제 그 원가율 그 매출액에다가 이 18%로 곱해질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매출과 이 원가와 그다음 직접비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보통 이 사업부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네,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낮추는 것들도 사실 사업부가 좀 이제 잘 협의를 하셔서 물론 이제 제조 쪽이나 이런 쪽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업부에서 우리가 제품을 소싱을 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원가 협의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재무 쪽에서 이 비용을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사업부 쪽에서 좀 컨트롤하는 비용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가, 그 다음에 직접 인건비들. 네,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조금 한다면 사람이 좀 조금 필요하겠죠. 뭐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 직접비는 마케팅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마케팅비 중에서도 1년 고정성으로 들어가는 마케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채널 입점료 같이 이제 매출액의 베이스로 해서 비례적으로 가는 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그다음에 운반비 같은 경우도 판매량에 따라서 거의 이제 일정하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성향들의 비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이 관리계책을 수립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사업부가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네, 사업부한테 이 플랜을 좀 밀어주자. 네, 사업부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문제점이 보통 초반에는 매출에 대한 타겟은 당연히 다 가져가는데 이 공원이익 타겟을 안 주고 재무팀에서 안아서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재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실은 공원이익 윗단, 네, 원가나 직접비 같은 경우는 사업부에서 수립하시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포상이나 네, 징벌 뭐 징벌까지는 아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잔소리를 하더라도 이거를 기준으로 할 때 야, 이거 니네가 세운 기준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좀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만약에 대기업이라면 뭔가 이제 전략기획팀이나 기획 관점의 부서가 있는 데들은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그런 부서들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재무팀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원가나 직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재무팀이 알기가 좀 어렵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차피 그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많이 파는 거는 좀 사업부의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은 사업부가 계획을 할 수도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무팀은 그게 잘 들어오는지, 계획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제 분석하고 이런 관점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취지가 스타트업에서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가율이나 뭐 이런 직접 인건비, 이런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운송비나 입점료 같이 매출액가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고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마케팅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사실 인건비도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쓴다면 이게 비례적으로 탁탁탁탁 가겠지만, 정규직을 쓰는 경우에는 좀 사실 고정비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비이지만 이거조차도 사업부한테 좀 넘겨줘서 관리를 하게 만들 건지. 네, 그다음 아니면 이거는 진짜 그냥 고정비로 보고 그 외적인 부분만 이제 사업부에서 관리하게 할 건지는 좀 전략적 선택입니다. 전자대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사업부한테 포괄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인력 관리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담을 좀 사업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후자로 우리가 이 인건비들을 다 고정비로 끌어안겠다, 회사에서 안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회사에 보게 될 거고, 사업은 이제 사업에만 관련된 것만 성과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디까지 그 사업부의 책임으로 볼 거냐가 이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가 매출이 결정이 됐다면 거기에 따른 원가와 직접비를 네,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니콘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니콘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베리에이션과 좀 비슷한데 저희가 어쨌든 아주 뭐 별도로 하진 않겠지만 좀 피버팅을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매출액도 사실 되게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 비율이나 당연히 비용 같은 것들도 네,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비례적으로 이제 그 인건비를 쓰기는 더더욱 힘들 거고요. 마케팅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고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단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비용들을 여기다 반영해 주시는 거는 이제 고정 비용 반영하듯이 비슷하게 좀 찍어서 이렇게 비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네, 변동비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신사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자, 여기다가는, 뭐 예를 들면, 여기 5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한 200만 원 해서, 700만 원 정도 한 다음에 나머지 비용 해서 한 1000만 원을 쓰자, 1년 동안. 네, 이런 식으로 보통 계획을 하시죠. 자, 그랬으면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최소한의 매출을 얼마나 볼 것이냐. 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1000만 원을 쓰는데, 자, 그래도 1000만 원은 벌어야 우리가 내년부터 좀 이런 걸 사업부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따지면, 자, 850은 그래도 벌어야 우리가, 똔똔이 친다. 네, 그래서 여기를 따지면 공원이익이 마이너스는 안 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걸 세우실 때 우리가 원가 직접비 막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아무리 신사업이더라도 마이너스는 공원이익은 안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고정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네,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이제 관리 운영비로 쓰는 고정비는 어쩔 수 없어도 예, 최소한 이 사업 자체 내에서는 좀 마이너스를 내지 말자. 이게 이제 공원이익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익은 마이너스 안 나는 선이 어디냐? 이걸 이제 첫 번째 아는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재무적으로 공경을 빠지는 네,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퍼부은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년 정도 시점에서 이런 숫자를 달성하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만약에 달성 못했을 때에 대한 잘라내는 플랜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재무계획과 좀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850만 원 팔기로 했는데, 팔아보니까 500밖에 못 팔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좀 있으면 되겠지 하면서 이 돈을 계속 태운다는 거죠. 네, 원가랑 뭐 이제 고정비로 들어가는 뭐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태우고 있는다는 거죠. 오히려 막 늘리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보통 그게 매출이 안 올라오면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돼서 이제 아주 재무적인 공경 상태로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 세울 때 이 계획이 어렵긴 하지만
이 유니콘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마지노선을 정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노선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이제 이마저도 안 되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 네, 그래서 재무팀과 사업팀이 우리 분명히 여기서 1년 후에 이 정도 달성 못하면은 닫거나, 네,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네, 요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때 가서, 계속 잘 될 거예요. 계속 돈 더 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된다. 이게 제가 아주 아주 강조드리는 스타트업 재무 계획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출액에, 네, 카오, 사업 유니콘, 이것들이 합쳐서 매출액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도 들어오고, 네, 직접비들도 다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익까지는 사실은, 네, 사업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본사에서는 뭘 하냐? 본사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운영 비용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고정성 인건비들, 그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먹고 살아야 때 써야 되는 비용들, 근데 필수적으로 들어간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고정성 운영비도 있겠죠. 뭐 사무실을 쓸 수도 있겠고, 우리가 뭐 창고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자산들, 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트럭, 설비,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회계적으로 추정을 해서 네, 요거를 이제 추정해 보는 거. 이게 다음 단계 이제 원가 직접비가 끝나면 이제 고정비랑 운영비 단계를 추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부들은 시켜놔봤자 잘 몰라요. 네, 이 부분들이 보통 재무 담당하시는, 관리하시는 본사 차원에서 추정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인원이랑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뭐 이런 판관비도 다 늘어나고, 임차료도 공간이 넓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늘어나고, 뭐 이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원의 추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이제 인력 곱하기 이제 인건비 네, 해서 보상을 추정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인원수라는 이제 개념으로 해서 네, 추정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비를나 운영비를 추정하는 데서 핵심은 일단은 작년 비용이 기준이 될 거고요. 작년에 이제 그 실적으로 찍혔던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고정비나 운영비는 매출이 늘어난다고 두 배로 늘어나고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영업이 두 배로 늘어나면 거의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좀 매출에 따라가는 계약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네, 사무실 그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뭐 임차료라든지 뭐 청소나 용역비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진 않겠죠. 얘네들은 그냥 물가상승률 정도 올라간다든지 이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정도 수준으로만 올라간다. 이 정도만 반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매출에 관되기보다는 인원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근데 뭐 예를 들면 7월 달에 갑자기 이제 뭐 임차를 그 더 큰 데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요 임차료를 갑자기 좀 올려버려야 되겠죠? 원래 33 썼는데 여기서부터 50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위적 조정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대적으로 원가나 직접비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유관된 비용이 더 많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비용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비용들까지 쭉 이제 고정비까지 차고 나면 이제 전사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어땠을 때 원가랑 직접비가 이 정도 추정이 돼서 공원이익이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정비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 네. 그래서 고정비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나면 영업이익이 산출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재무계획의 첫 번째 완성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자, 네, 엑셀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들게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제 잘 써먹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재무 계획을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롤링 플랜입니다. 대부분의 재무 계획이 많이 활용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연초에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잘 롤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연중 재무 계획을 쭉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1쿼터에 만약에
우리가 원래 한 2,000원 팔기로 했는데 1,700원밖에 못 팔았다.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롤링을 안 하고, 네, 그냥 재무계획을 쭉 두고 나면 1쿼터가 이미 어그러졌기 때문에 2, 3, 4쿼터는 의미 없는 숫자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무 계획을 조금 그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쿼터 숫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2, 3, 4쿼터에 대해서 리비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롤링을 해주는 거. 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1쿼터가 끝났으면 내년도 1쿼터까지 해서 이 4분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그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실적이 마감이 되면 네, 플래닝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트래킹을 해주면서.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비하인드 되는 게 문제죠. 네, 우리가 매출 달성을 못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그 다음 분기에 메꿀 것인지, 아니면, 아, 이게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구나. 안 되겠다. 우리가 코스트를 빨리 줄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결정이 돼서 계획으로 다시 담겨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 매출 목표, 연간 매출 목표를 꺾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쿼터에 이렇게 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매출을 이렇게 실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붕어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쿼터에 매출 달성을 못했으면 2쿼터에 실른다고 그게 잘 실어질까요? 이제 이런 착오들을 저희가 그 이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이 숫자를 토대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진짜 그냥 2쿼터로 넘기면 그냥 넘겨지는 거야? 네,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서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쿼터에 그러면 이걸 세이빙 하자, 차라리. 네, 이 쿼터에는, 비용을 좀 줄여서, 일단 좀 줄인 다음에, 나중에 4쿼터에다 퍼붓자. 막 이런 식의 좀, 네, 그 자원의 리소스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롤링 플랜이 실적 대비 계획이라는 이 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 계획의 활용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롤링 플랜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저희가 재무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것들은 뭐냐면, 작년 대비 성과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무 지표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추정을 하고 나면 이 재무 지표들을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작년보다 우리가 영업이익이 떨어졌네? 이러면 이제 이익이 왜 떨어졌는지 세부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용이 늘어난 거야? 네, 봤더니, 아,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인건비가 많이 늘어나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원인이 찾아지면 패스. 네, 근데 원인이 안 찾아지고 그냥 줄었다. 이거는 원인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자 보상 배율이 우리 원래 7.2배였는데 21.6배 됐다. 이거는 이제 좋아진 거니까. 영업이익이 늘었고 이자 비용이 크게 안 늘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나빠진 걸 좀 찾아볼까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줄었습니다. 원래 20바퀴였는데 17바퀴로 줄었어요. 네,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재고가 점점 쌓이는구나. 네, 이거를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 10배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감을 잡을 때도 이런 관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확보가 되셨을 때 재무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각종 비율을 구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계획을 비율을 세웠는지 바로 좀 찾아내실 수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작년 대비해서 이런 비율들을 한번 뽑아내 보시고 특히 나빠지는 지표들에 대해서 왜 나빠졌는지 진짜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뭐 추정이 잘못된 건지 계산이 빠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링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저희가 사업부에서 뭐 이런 계획을 받아서 사업부에 따른 원가나 직접비 계획을 수립을 한 거죠. 근데 비용 분석을 해봤더니 야 이거 우리 안 돼. 이거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원가나 직접비 쪽에서 줄일 수 있는 거 좀 줄여서 율을 좀 맞춰보자.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18%가 마지노선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높은 수준에서는 그런 얘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부분의 이제 문제점들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우리가 우리 회사가 재무계획을 수립해 봤더니 막 손익분기점에 왔다 갔다 해요. 적자 날랑 흑자 날랑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와, 우리 이거 안 돼. 우리 무조건 이 올해는 흑자 내야 돼. 이렇게 된다면 뭐부터 줄일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정할 거고 그러면 연중에 우리가 컨트롤링에서 관리해야 되는 네, 비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가 가능하겠죠.
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재무 계획을 활용하시는데도 중요한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네, 재무 계획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링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 사실 그게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재무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자, 우리가 저런 목표를, 네,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을 쓰자라고, 전사, 즉, 이제 영업팀과 재무팀이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예산 내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리드가 승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 권한을 좀 주고 활용하실 수 있게 이제 열어드리는 게 처음에 이 경상 및 재무계획의 관점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 건별로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보다는 예산 내에서 쓰는 거는 일단 사업부한테 열어주는 게, 네, 일단의 이제 그 스타트업의 특히 방향성이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잘라야 될 건 뭐냐면 예산 외에 우리가 약속을 안 했는데 더 쓰게 되는 비용들. 그래서 예산 내에서 충분히 그 쓰고 있는 거를 컨트롤하기보다는 그게 넘어갈 때 아니면 원래 목적과 다른 금액이 갑자기 훅훅 들어올 때, 네, 이럴 때부터 이제 저희가 컨트롤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마저도 이제 그 정확한 목적을 가리기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은 뭐 1,000만 원 이하는 팀리드, 1,000만 원 이상은 C레벨들이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구간을 정해서 대기업들이 하듯이 정결권처럼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잘 들어오는지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건별로 그냥 집행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그 검토받기보다는 일주일이던 아니면 잘하면 이제 한 달이나 한 달에 2번 정도씩 이렇게 몰아서 지출 결의라는 걸 쌓아놓고 한 번에 이제 내보내고 그다음에 지출 결의가 되지 않은 거는 다음 기로 넘겨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 비용에 대한 컨트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야, 결제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그것마저도 미리 좀 추정을 하자. 네, 우리가 뻔하게 쓸 돈들은 최소한 미리 추정하자. 요런 이제 약속들을 받아가시면 이 지출 결의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지출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제가 반드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의 예산 관리 체계를 좀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제 오늘 좀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력 사업부 같은 경우는 매출 타겟은 당연히 설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원가나 직접비, 간접비, 네, 이제 그 원가나 직접비는 아까 제가 비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일단 직접비로 표현을 했고, 간접비는 조금 이제 뭉쳐서 아까 이제 고정성 인건비라든지 고정성 마케팅 비용을 표현한 거긴 한데, 어쨌든 직접비나 간접비처럼 매출에 대비해서 변동되는 것까지는 좀 주력 사업부한테 이제 권한을 주고 계획도 그들한테 맡기고 실적 분석을 해서 이제 피드백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의 책임이나 이 계획의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유니콘 사업부 같은 경우는 매출 타겟은 설정을 하고요. 리미트 타깃만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팔았으면 이 정도의 매출을 리미트로 가자. 네, 여기는 최소한 넘겨봐. 네, 이런 거를 주는 거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을 때 강조한 것처럼, 근데 언제까지는 네, 이거를 달성해보자. 안 되면 사실 접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사전에 약속하는 거. 네, 요게 유니콘 사업부의 그 코스트 컨트롤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 같은 경우는, 네, 뭐, 변동적 성격을 위로 다 넘겼으면은, 고정비 쪽으로만, 네, 관리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것도 설명드렸듯이 인건비입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아진다. 네, 관리기 때도 사람 수대로 배분하는 네, 로직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 인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얼마 줄일 거냐,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우리 사업이 변동성이 좀 큰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이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비용이 조금 더 높더라도 변동적 비용을 써서 만약에 우리가 유사시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비용 자체를. 네. 요게 이제 컨트롤링 하는데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고정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노하우도 축적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변동비 쪽으로 고려를 해보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사업부, 신사업부, 분사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 관리를 짤 건지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아이디어 측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우리 회사에 맞는 네, 컨트롤링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에서 항상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런웨이입니다. 네, 런웨이는 일단 우리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매출하고 비용 다 써서 영업이익이 수익이 난다. 런웨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런웨이가 무한대예요. 우리는 영원히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그 상태만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요 경우는 아예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대부분 런웨이를 고민하시는 회사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게 깎아 들어가고 있다. 즉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네, 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번레이트랑 런웨이인데 번레이트는 한 달에 우리가 그래서 소모되는 네, 비용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 소요되는 금액, 즉 고정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5천만 원씩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5천만 원인데 벌이는 조금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 내보면 그래도 한 1,500 정도는 버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5천 빼기 1,500 해서 3,500이 월 버닝 금액입니다. 버닝 레이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3억 5천이 있다. 네, 그러면 3,500만 원, 3억 5천 나누기 3,500만 원 하면 10개월 동안 버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돼서, 우리는 10개월 정도 버티는 게, 런웨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비용이 좀 고정적으로 있으면 산출하기가 편한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조금은 한 장기적으로, 막 1년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월 평균을 내시는 게 좀 중요해요. 월평균 비용과 월평균 수익을 내셔서 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네, 비용을 가지고 그때그때 런웨이를 산출한다라고 하면 이 런웨이도 왔다 갔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평균적 수치로 해서 월 소요되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구에 대해서 산출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런웨이가 있는 네, 회사들은 결국에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흑자 전환입니다. 네,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벌어서 런웨이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어렵다면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제 시리즈를 더 크게 태워서 하는 조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이런 과정들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네, 고난의 과정입니다. 특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가는 것들은 그 적자를 넘어서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참 그렇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좀 수습이 될 건지 런웨이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네,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 상황, 즉 런웨이가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이 시나리오 플랜 중에서 리스크 플랜, 네, 이쪽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리스크 플래닝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출 추정하는 거, 원가는 직접 추정하는 거, 고정비 추정하는 거까지 해서 재무 계획을 완성하고 그 재무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조금 이제 뭐 제가 이론적으로 또 아주 뭐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아주 서머라이징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궁금하신 사항은 뭐 유튜브 동영상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10월 네, 그로스 파이낸스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 네, 재무 관리 계획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